오후 7시 30분 서울 변두리 다세대 주택. 굴착기 소음이 멈춘 저녁. 재개발 예정 구역의 낡은 다세대 주택. 2층에는 여전히 하루 종일 쌓인 먼지가 창틀에 앉아 있었다. 거실벽에 붙은 이주 안내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밥 먹자. 정분이 부엌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시장에서 30년을 버텨온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있었지만 요즘엔 손자 민호를 부를 때면 미묘한 조심스러움이 섞여들었다. 민호는 방에서 나오며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화면에는 수학 기출문제 해설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D-50, 수능까지 50일. 그 숫자가 목 뒤를 짓누르고 있었다. 휴대폰 그만 보고 공부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는 동시에 할 수 있어요. 정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7년 전 아들 부부가 이혼하면서 민호를 맡게 된 이유로 배운 것이 있다면 19살 손자와의 모든 대화에는 지뢰밭이 숨어 있다는 것이었다. 밥상에 앉은 민호는 여전히 휴대폰을 보며 숟가락을 들었다. 정부는 김치찌개를 떠서 민호 그릇에 담아주었다. 민호는 고개도 들지 않고 받았다. 정분의 시선이 현관 쪽으로 향했다. 어제 시장에서 본 그 청색 운동화가 떠올랐다. 160만 원. 민호가 작년에 이런 신발 신고 싶다며 보여준 사진과 똑같은 모델이었다. 상인 할인으로 120만 원까지 깎을 수 있다고 했다. 민호의 낡은 운동화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민호야, 어제 본 그 신발 어때? 민호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뭐요? 청색 운동화 말이야. 내가 예전에 보여준 그거. 숟가락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지금 밥 먹고 있잖아요. 정부는 민호가 못 들었나 싶어 다시 물었다. 할머니가 어제 시장에서 봤는데 내가 원하던 이번에는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며 큰 소리가 났다. 지금 밥 먹는 중이잖아요. 민호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다. 수능 스트레스와 밤잠 못 이룬 피로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정부는 움찔했다.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왜 화를 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때 샤워를 마친 진수 48가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거실로 나왔다. 뭔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정분이 작게 대답했다. 할머니가 자꾸 질문해서요. 민호가 여전히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진수는 상황을 대충 파악하고는 정분을 향해 말했다. 엄마, 질문은 한 번만 하기로 했잖아요. 그 말이 정분의 가슴에 꽂혔다. 아들마저 손자 편을 드는구나. 자신이 뭔가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정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묵묵히 밥만 먹었다. 입맛이 없었지만 참았다. 민호는 휴대폰 소리를 더 크게 틀었다. 수학 강사의 설명 소리가 식탁 위로 흘러나왔다. 진수는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며 밥을 빨리 먹었다. 나 일찍 들어간다. 진수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호도 곧 따라 일어났다. 잘 먹었습니다. 형식적인 인사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다. 정부는 혼자 남겨진 밥상을 바라보았다. 김치찌개는 아직 김이 올라오고 있었지만 밥상 위의 공기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릇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설거지를 하면서 자꾸 되뇌었다. 뭘 잘못했나? 싱크대 위 작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낡아 보였다. 73년을 살면서 배운 것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19살 손자 앞에서는 늘 서툴기만 했다. 거실 TV에서는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재개발 관련 소식이었다. 해당 구역 주민들의 이주 기한이 다음 달로 앞당겨졌습니다. 정부는 뉴스 소리를 줄였다. 하루 종일 시끄러웠던 굴착기 소리도
이제 익숙해진 이주 안내 방송도 모든 것이 조용해진 저녁이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무언가가 깨진 소리가 희미하게 울리고 있었다. 첫 번째 균열이었다. 이 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며 잠들었다. 정부는 챙김이 왜 잔소리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민호는 할머니의 관심이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지 스스로도 화가 났으며, 진수는 둘 사이에서 중재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작은 우주에서 첫 번째 별이 궤도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3일 후 오전 9시 정부는 냉장고 문에 A사 용지를 자석으로 고정하고 있었다. 어젯밤 잠이 오지 않아 끄적거린 것을 정리한 것이었다. 우리 집 새 규칙. 밥상에서는 잡담만 합니다. 미래 조언, 쇼핑, 진로 이야기 금지. 급한 말은 쪽지로 전달합니다. 대답이 어려우면 잠깐만 10분 뒤 내일 중 하나 말하기. 할머니 정분 올림. 진수가 출근 준비를 하며 냉장고 앞을 지나다 멈춰섰다. 엄마, 이게 뭐예요? 어제 그런 일 있었잖아. 서로 상처받지 말자고. 진수가 규칙을 찬찬히 읽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요. 이렇게 하니까 명확하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어색함이 섞여 있었다. 73살 어머니가 19살 손자와의 대화를 위해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현실이 씁쓸했다. 민호는 늦게 일어나 부엌으로 나왔다. 어젯밤 새벽 3시까지 알바를 하고 와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뭔가요, 이거? 냉장고 규칙을 읽는 민호의 표정은 무덤덤했다. 할머니가 만든 거야. 우리 서로 편하게 지내자고. 진수가 대신 설명했다. 민호는 아무 말 없이 우유를 꺼내 마셨다. 정부는 민호의 반응을 살폈지만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다. 그럼 나 일 가요. 진수가 현관으로 향했다. 밥은? 회사에서 먹을게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민호도 가방을 챙기며 일어났다. 학교 가요. 점심은 챙겨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민호가 나간 후 정부는 혼자 남은 집에서 규칙이 붙은 냉장고를 바라보았다. 뭔가 서글펐다. 가족끼리 규칙을 만들어야 하다니. 오후 2시 경로당. 어머니들 큰일 났어요. 합창단 단장 김경애가 숨을 헐떡이며 연습실로 들어왔다. 재개발 일정이 앞당겨졌대요. 우리 연습실도 다음 달 말까지 비워야 한다는군요. 연습실이 조용해졌다. 15년 동안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마다 모여 노래했던 이곳이 사라진다는 뜻이었다. 그럼 우리 합창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분이 물었다. 그녀에게 이 합창단은 단순한 취미 활동 그 이상이었다. 시장 일을 그만둔 후 이곳이 유일한 사회적 연결고리였다. 일단 마지막 공연을 준비해봐요. 동네 주민센터에서 허락해준대요. 12월 둘째 주에. 김경애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마지막 공연. 정분이 중얼거렸다. 그 말이 가슴에 무겁게 앉았다. 연습이 시작됐다. 오늘은 고향의 봄을 불렀다. 하지만 평소보다 목소리들이 잘 맞지 않았다. 정분도 자신의 목소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긋나는 것을 느꼈다. 정분 씨, 좀 더 크게 불러주세요. 단장의 지적에 정분은 당황했다. 자신은 충분히 크게 부른다고 생각했는데. 아, 네. 하지만 다시 불러도 같은 지적이 나왔다. 연습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부는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요즘 TV 소리도 예전보다 크게 틀게 되고 민호와 진수가 대화할 때 내용이 잘 안 들리는 경우가 많아졌다. 설마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저녁 8시 집.
정분이 저녁을 차리고 있을 때 민호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다. 어디 갔다 왔어? 학교에서 자습하고 왔어요. 민호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정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민호의 옷에서 낯선 냄새가 났다. 기름 냄새 같은. 하지만 새로 만든 규칙이 떠올라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밥상에서 세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다. 규칙 덕분인지 전날 같은 충돌은 없었다. 하지만 대화도 거의 없었다. 내일 비 온다던데. 진수가 말했다. 그래, 빨래 걷어야겠네. 정분이 대답했다. 민호는 여전히 휴대폰을 보며 밥을 먹었다. 민호야,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정분이 말을 시작하다가 멈췄다. 이것도 규칙에 어긋날 수 있겠구나. 대신 작은 메모지를 찾아 써서 민호에게 밀어주었다. 요즘 너무 늦게 들어와서 걱정돼. 몸 괜찮지? 민호가 쪽지를 읽더니 주머니에 넣었다. 내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진수가 정분을 바라봤다. 엄마, 규칙이 잘 되고 있네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복잡했다. 밤 11시 30분, 민호의 방. 민호는 침대에 누워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다. 할머니의 삐뚤삐뚤한 글씨를 다시 읽어보았다. 서랍을 열어 그 쪽지를 넣으려다가 멈췄다. 서랍 안에는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지난주부터 상하차 알바를 하며 모은 돈이었다. 23만 원. 아직 부족했다. 목표 금액은 120만 원이었다. 할머니가 말했던 그 청색 운동화 값이었다. 민호는 봉투를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다. 할머니가 자신을 위해 신발을 사려고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73살 할머니가 120만 원을 쓰게 할 수는 없었다. 자신이 직접 벌어서 사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새벽 상하차 알바를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말할 수 없었다. 걱정하실 것이 뻔했고 또 다른 갈등이 생길까봐 두려웠다. 민호는 쪽지를 접어 책상 위에 놓았다. 내일 뭐라고 대답할지 생각해야 했다. 같은 시각, 정분의 방. 정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 합창단에서 있었던 일이 자꾸 떠올랐다. 마지막 공연. 15년 동안 함께 노래했던 사람들과 이제 헤어져야 한다는 현실이 실감나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가 다른 사람들과 맞지 않았던 것도 신경 쓰였다. 혹시 귀가? 정부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나이가 들면서 하나씩 잃어가는 것들이 많아졌다. 시장 일도, 이제는 합창단도, 그리고 손자와의 자연스러운 대화까지. 냉장고에 붙은 규칙이 떠올랐다. 가족끼리 지켜야 할 규칙이라니. 언제부터 이렇게 서먹해진 걸까? 바깥에서는 재개발 현장의 야간 작업 소리가 들려왔다. 굴착기들이 이 동네의 오래된 것들을 하나씩 부수고 있었다. 정부는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렸다. 일주일 후 오전 6시 30분. 민호의 알람이 울렸다. 새벽 상하차 알바 시간이었다. 조용히 일어나 어둠 속에서 옷을 갈아입었다. 할머니와 아버지가 깨지 않게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나섰다. 집 앞 골목은 아직 어두웠다. 재개발 현장의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히고 있었다. 오전 8시 정분의 일상. 정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요즘 잠이 자주 깼다. 민호 방 쪽을 보니 문이 닫혀 있었다. 아직 자고 있나 보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라디오를 켰다. 볼륨을 평소보다 조금 높였다. 요즘 소리가 잘 안 들렸다. 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이주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들으며 계란을 풀었다. 이 동네도 이제 정말 끝이구나. 45년을 살았던 곳인데. 진수가 출근 준비를 하며 부엌으로 나왔다.
엄마 라디오 소리 너무 큰 것 같은데요. 정부는 당황해서 볼륨을 줄였다. 아, 그래. 몰랐네. 진수는 토스트를 구우며 말했다. 민호 아직 안 일어났나요? 응, 아직 자는 것 같아. 요즘 너무 늦게 자나 봐. 수능 스트레스가 심한가 보네.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민호가 요즘 밤에 일찍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후 2시 합창단 연습. 어머니들, 오늘은 그리운 금강산을 연습해 봅시다. 김경애 단장이 피아노 앞에 앉았다. 정부는 평소 자리에 서서 악보를 들었다. 하지만 피아노 소리가 예전만큼 선명하게 들리지 않았다. 노래가 시작됐다. 금강산 첫 봄 소식 들려오니 정분도 함께 불렀지만 자꾸 박자가 어긋났다.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멀게 느껴졌다. 잠깐만요. 단장이 피아노를 멈췄다. 정분 씨, 혹시 몸이 안 좋으세요? 오늘 목소리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부는 억지로 웃었다. 다시 해봅시다. 하지만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다. 정분의 목소리만 따로 놀고 있었다. 연습이 끝나고 다른 회원들이 하나둘 나가는데 단장이 정분을 불렀다. 정분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정분의 가슴이 쿵했다. 혹시 요즘 귀가 잘 안 들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정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사실이었다.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단장의 말이 멀게 들렸다. 오후 4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귀가 잘 안 들린다는 말을 듣고 나니 모든 소리가 더 희미하게 느껴졌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민호가 작업복을 입고 큰 트럭 앞에서 상자들을 나르고 있었다. 얼굴에는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정부는 깜짝 놀라 가까이 다가갔다. 민호야. 민호가 돌아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할머니, 왜 여기에?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게. 민호는 말을 더듬었다. 작업 반장이 다가와서 말했다. 야, 김민호. 잡담하지 말고 빨리 나르라고. 죄송합니다. 민호가 고개를 숙이며 다시 상자를 들었다. 정부는 상황을 파악했다. 민호가 새벽 상하차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호야, 그만해. 집에 가자. 할머니, 제발. 조금만 더요. 거의 다 끝났어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다. 정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당장 집에 가. 목소리를 높이니 주변 작업자들이 쳐다봤다. 민호는 어쩔 수 없이 작업복을 벗고 정분을 따라 집으로 향했다. 저녁 7시. 집에 도착하자마자 정분이 물었다. 언제부터 그 일 했어? 2주 전부터요. 왜 그런 힘든 일을?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용돈이 부족해서? 할머니한테 말하지 왜?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민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할머니가 저한테 신발 사주려고 하시잖아요. 정분이 깜짝 놀랐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 다 알고 있어요. 120만 원짜리 그 신발 말이에요. 정부는 할 말을 잃었다. 할머니가 그런 큰 돈을 쓰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벌려고. 그래서 새벽에 그 힘든 일을.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부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고마움과 동시에 미안함이. 바보야. 할머니가 사주고 싶어서 하는 건데. 하지만 할머니 돈이잖아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진수가 들어왔다. 왜 이렇게 조용해? 무슨 일이에요? 정분과 민호의 표정을 보고 진수는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민호가 새벽에 상하차 일을 하고 있었어.
정분이 말했다. 뭐? 진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수능까지 50일도 안 남았는데 무슨 알바야? 아빠,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이 중요한 시기에? 진수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공부는 안 하고 무슨 알바를 해? 공부 안 한 게 아니에요. 민호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 뭐야? 새벽에 일하고 언제 공부해? 밤에 하고 있어요. 밤에? 언제? 너 요즘 일찍 자잖아. 일찍 안 잤어요. 아빠가 모르는 거예요. 순간 정적이 흘렀다. 진수는 민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했다. 너, 밤에 몰래 일어나서 공부했다는 거야?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정분이 끼어들었다. 진수야, 일단 진정하고. 엄마는 가만히 계세요. 진수가 정분에게 소리쳤다. 이 모든 게 엄마 때문이에요. 괜히 비싼 신발 사준다고 하니까 애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정분은 마치 뺨을 맞은 것 같았다. 진수야, 엄마가 너무 나서세요. 애 이래. 나는 민호를 위해서? 이게 위하는 거예요? 진수의 말이 정분의 가슴에 꽂혔다. 민호가 갑자기 소리쳤다. 그만해요. 둘 다.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애초에 엄마가 끼어들지만 않았어도. 진수야, 그만해. 정분도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뭘 잘못했어? 손자 챙기는 게 죄야? 챙기는 게 아니라 간섭이에요. 간섭? 정분의 목소리가 떨렸다. 7년 동안 민호 키운 게 간섭이라고?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진수는 자신이 너무 심하게 말했다는 걸 깨달았다. 엄마, 제가 그런 뜻이 됐어. 정분이 차갑게 말했다. 이제 알겠다.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는지. 정분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다. 거실에는 진수와 민호만 남았다. 두 사람 모두 할 말을 잃었다. 3일 후 오전 7시 정부는 부엌에서 혼자 아침을 먹고 있었다. 진수와 민호는 각자 시간을 달리해서 나왔다가 인사도 없이 집을 나갔다. 냉장고에 붙어 있던 우리 집 새 규칙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누가 떼어낸 건지 언제 떨어진 건지 알 수 없었다. 정부는 그 종이를 주우려다가 그냥 두었다. 이제 무슨 소용인가? 라디오에서는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청력 손실은 65세 이상 고령자의 30% 이상이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정부는 서둘러 라디오를 껐다. 오전 10시 이비인 후과. 정부는 합창단 단장 김경애의 권유로 병원에 왔다. 대기실에 앉아 있으니 마음이 무거웠다. 정분 어르신? 간호사가 불렀다. 진료실에서 의사는 여러 검사를 했다. 어르신, 난청이 진행되고 있네요. 노인성 난청이에요. 정부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듣고 나니 충격이었다. 많이 심한가요? 지금 상태로는 중등도 난청입니다. 보청기를 착용하시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어요. 보청기요? 정분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네, 요즘 보청기는 성능이 좋아서 거의 눈에 띄지 않아요. 한번 상담받아 보시겠어요? 의사는 친절하게 설명했지만 정부는 고개를 저었다.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후 1시 집으로 돌아와. 정부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거실은 조용했다.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소리를 크게 틀어야 들렸다. 드라마에서 가족들이 화목하게 밥을 먹는 장면이 나왔다. 정부는 채널을 돌렸다. 민호 방문 아래로 작은 종이가 밀려나와 있었다. 쪽지였다. 할머니, 죄송해요. 걱정 끼쳐드려서. 앞으로는 알바 안 할게요. 정부는 쪽지를 읽고 또 읽었다. 눈물이 났다.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내 답장을 썼다.
민호야, 할머니도 미안해. 너무 나섰나 보다. 신발은 내가 원할 때 사자. 할머니는 괜찮으니까 너는 공부만 해. 민호 방문 아래로 쪽지를 밀어 넣었다. 오후 6시 진수의 고민. 진수는 회사에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3일 전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7년 동안 민호 키운 게 간섭이라고? 어머니의 그 말이 자꾸 떠올랐다.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았다. 어머니는 정말 민호를 위해서 한 일인데. 동료가 물었다. 진수 씨, 괜찮아요? 요즘 표정이 안 좋은데. 아, 네. 집안일이 좀 있어서요. 가족 일은 정말 어려워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은데 자꾸 어긋나잖아요. 동료의 말이 가슴에 꽂혔다. 저녁 7시 30분, 어색한 저녁상. 진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정부는 이미 혼자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다. 엄마, 밥 차렸어. 정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작았다. 민호도 방에서 나왔다. 세 사람이 밥상에 앉았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김치찌개 맛있네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응. 정분이 짧게 대답했다. 민호는 평소보다 빨리 밥을 먹고 일어났다. 잘 먹었습니다. 민호야. 정분이 불렀다. 네. 쪽지. 고마워. 민호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다. 할머니도. 답장 고마워요.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갔다. 진수와 정분만 남았다. 엄마. 뭐? 제가 그때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요. 정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됐어. 이제 알았으니까. 뭐요? 내가 여기서 할 일이 뭔지. 진수는 어머니의 표정이 이상함을 느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이제 내 갈 길을 찾아야겠어. 갈 길이요? 정부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밤 10시 민호의 방. 민호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집중이 안 됐다. 할머니가 마지막에 한 말이 계속 신경 쓰였다. 내 갈 길을 찾아야겠어. 무슨 뜻일까? 서랍을 열어 알바비로 모은 돈을 꺼내봤다. 23만 원. 이제 그만두기로 했으니 120만 원은 영원히 모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할머니가 걱정하시는 게 더 싫었다. 민호는 돈을 다시 서랍에 넣었다. 같은 시각 정분의 방. 정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 병원에서 들은 말이 자꾸 떠올랐다. 보청기를 착용하시면. 그리고 진수가 했던 말도. 엄마가 너무 나서세요. 정부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나이가 들면서 하나씩 잃어가는 것들. 청력도 합창단도 이제는 가족과의 자연스러운 관계까지. 혹시 정말 자신이 너무 나서는 건 아닐까? 민호에게도 진수에게도 부담이 되는 건 아닐까? 정부는 서랍을 열어 편지지를 꺼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다. 새벽 2시 조용한 집. 집안은 조용했다. 하지만 세 사람 모두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진수는 어머니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고, 민호는 할머니의 내 갈 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며 정부는 편지를 쓰다 멈추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가족이지만 서로의 마음을 몰랐다. 같은 집에 살지만 각자의 방에서 혼자 고민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빈자리. 민호가 일어나 거실로 나왔을 때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다. 부엌 식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민호야, 진수야. 할머니가 너희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 7년 동안 정말 행복했어. 민호 키우는 게 할머니한테는 큰 기쁨이었는데 그게 너희에게는 부담이었구나. 며칠 친구 집에 가 있을게. 서로 좀 생각할 시간을 갖자. 걱정하지 마. 할머니는 괜찮아.
사랑한다. 민호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손이 떨렸다. 진수가 출근 준비를 하며 나왔다가 민호의 표정을 보고 멈춰섰다. 뭐야? 무슨 일이야? 민호는 말없이 편지를 건넸다. 진수가 편지를 읽는 동안 집안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할머니가 없는 집은 이렇게나 적막했다. 4일 후 오후 2시 진수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민호와 함께 정분을 찾고 있었다. 이미 세 곳의 친구 집을 다녀왔지만 모두 헛걸음이었다. 할머니 친구분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민호가 중얼거렸다. 지난 4일 동안 집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할머니가 없으니 아침도 제대로 챙겨 먹지 않게 되고 저녁도 대충 때우게 됐다. 다음은 경로당이야. 합창단 사람들이 뭔가 알고 있을 거야. 진수가 말했다. 경로당 합창단 연습실. 김경애 단장이 연습을 지휘하고 있었다. 정분의 빈자리가 눈에 띄었다. 혹시 저희 어머니 못 보셨나요? 진수가 연습이 끝나자 다가가서 물었다. 정분 씨요? 며칠째 연습에 안 나오셨는데 무슨 일이라도? 단장의 표정이 걱정스러워졌다. 집을 나가셨어요. 편지만 남기고.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 그럼 혹시... 단장이 무언가 생각나는 듯했다. 뭔가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그저께 정분 씨가 전화를 하셨어요. 마지막 공연 날짜를 다시 물어보시더라고. 그때 목소리가 좀 이상했는데. 마지막 공연요? 네, 12월 둘째 주 토요일이에요. 우리 합창단이 해체되기 전 마지막 공연. 단장이 설명했다. 그리고 정분 씨가 최근에 병원에 다녀오셨다고 하셨어요. 귀 때문에. 진수와 민호는 서로를 바라봤다. 할머니가 병원에 갔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였다. 어느 병원인지 아세요? 삼성동 이비인후과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삼성동 이비인후과. 정분 어르신이요? 며칠 전에 오셨죠. 난청 진단 받으시고 보청기 상담 받으러 오시기로 했는데 아직 안 오셨네요. 간호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다. 난청이요? 진수가 놀랐다. 네, 중등도 난청이세요. 연세를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지만. 민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할머니가 혼자서 이런 일을 겪고 있었구나. 혹시 다시 오신다면 연락처 남겨주세요. 진수가 명함을 건넸다. 오후 5시 재개발 현장 근처. 두 사람은 동네 곳곳을 다니며 정분을 찾았다. 하지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다. 아빠, 할머니가 정말 친구 집에 계신 걸까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럴 거야. 할머니가 어디 멀리 가실 리는 없어. 하지만 진수도 불안했다. 그때 재개발 현장 인부 중 한 명이 다가왔다. 혹시 찾는 분이 할머니세요? 70대쯤 되신? 네. 어디서 보셨나요? 어제 새벽에 여기 근처에서 보았는데 큰 가방 하나 들고 계시더라고. 어디 가시냐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시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진수와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느 쪽으로 가셨는지 기억나세요? 지하철역 쪽으로 가신 것 같은데. 저녁 7시, 집. 두 사람은 지쳐서 집으로 돌아왔다. 하루 종일 찾아다녔지만 정분의 행방은 알 수 없었다. 아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 며칠 더 기다려보자. 할머니가 정말 친구 집에 계실 수도 있어. 하지만 진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민호는 할머니 방에 들어가 봤다. 옷장을 열어보니 평상복 몇 벌이 없어져 있었다. 그리고 서랍에서 통장 하나를 발견했다. 아빠, 이것 좀 보세요. 통장 잔액은 거의 비어 있었다. 며칠 전에 대부분의 돈이 인출되어 있었다. 할머니가 돈을 다 뽑으셨어요. 진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경찰서에 가자. 밤 10시 경찰서. 실종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르신이 편지를 남기고 나가셨다고요? 그럼 가출이네요. 성인 가출은 72시간이 지나야 수사할 수 있어요. 경찰관이 설명했다. 하지만 73세이시고 난청도 있으시고 일단 주변을 더 찾아보시고 내일 다시 오세요. 진수와 민호는 무거운 마음으로 경찰서를 나왔다. 같은 시각 어딘가의 고시원. 정부는 좁은 고시원 방에 앉아 있었다. 창문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이곳은 강북의 한 고시원이었다. 월세가 저렴하고 보증금도 많이 들지 않았다. 여기서 당분간 지내야겠구나. 정부는 작은 가방을 풀며 중얼거렸다. 휴대폰이 하루 종일 울렸지만 받지 않았다. 진수와 민호의 전화였을 것이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정부는 휴대폰을 끄고 서랍에 넣었다. 벽에 붙인 달력을 보니 12월 둘째 주 토요일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합창단 마지막 공연 날짜였다. 그날까지는 여기서 생각해보자. 정부는 작은 침대에 누웠다. 집이 그리웠지만 아직은 돌아갈 수 없었다. 자신이 정말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인지 아니면 짐이 되는 존재인지 확실히 알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민호의 각성. 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부터 일어나 있었다. 할머니가 없는 집은 너무 조용했다. 아침을 차려 먹으려고 부엌에 갔지만 할머니가 늘 해주던 것들이 없었다. 밑반찬도 따뜻한 국도. 할머니. 민호는 처음으로 할머니의 빈자리를 제대로 실감했다. 7년 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아침마다 차려진 밥상, 깨끗하게 정리된 집, 자신을 걱정하는 마음. 그것들이 모두 할머니의 손에서 나온 것이었다. 민호는 서랍에서 알바비로 모은 돈을 꺼냈다. 23만 원. 이걸로라도 할머니를 찾아야겠어. 민호는 결심했다. 오전 10시 진수의 깨달음. 진수도 회사에 가지 않고 계속 어머니를 찾아다녔다. 동네 상인들에게 물어보고 병원에도 다시 가보고 심지어 시장까지 가봤다. 정분 씨요? 어제도 누가 찾더라고. 아들이라고 하면서 한 상인이 말했다. 며칠째 안 보이니까 걱정되더라고. 그분이 얼마나 착하신데 민호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상인의 말을 들으며 진수는 가슴이 아팠다. 7년 동안 어머니가 민호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신은 일에만 매달려서 별로 도움도 되지 못했으면서 엄마가 너무 나서세요. 자신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 말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을까. 진수는 어머니를 꼭 찾아서 사과하고 싶었다. 오후 3시 합창단의 도움. 김경애 단장이 전화를 걸어왔다. 정분 씨 소식 있어요? 아직요. 혹시 뭔가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합창단 회원들이 모두 나서서 찾고 있어요. 정분 씨가 얼마나 좋은 분인데. 단장의 목소리에도 걱정이 묻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공연 준비를 하면서 계속 정분 씨 생각이 나요. 정분 씨 없이는 무대가 완성될 수 없을 것 같아서. 마지막 공연. 진수가 중얼거렸다. 혹시 그 공연이 할머니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물론이죠. 15년 동안 함께 불러온 마지막 무대예요. 정분 씨가 얼마나 이 합창단을 사랑하는지. 전화를 끊고 나서 진수는 생각했다. 어머니가 정말 어디 멀리 간 게 아니라 마지막 공연을 위해 어딘가에서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 공연 당일 12월 둘째 주 토요일 오후 2시. 주민센터 강당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다. 무대 위에는 경로당 합창단을 위한 마이크와 의자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김경애 단장은 대기실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정분 씨가 아직도 안 오셨네. 15명의 합창단원 중 정분만 빠져 있었다. 단장님, 정분 언니 없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단원이 말했다. 그래도 15년을 함께 했는데 단장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가득했다. 오후 2시 30분 무대 뒤편. 민호와 진수는 강당 뒤쪽에서 계속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다. 혹시나 해서 온 것이었다. 할머니 안 오시는 것 같은데. 민호가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 시간 있어. 조금 더 기다려보자. 하지만 진수도 포기하고 있었다. 일주일째 찾았지만 정부는 나타나지 않았다. 어르신들, 곧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자가 마이크로 안내했다. 오후 2시 45분 무대 위 14명의 합창단원들이 무대에 올랐다. 정분의 자리만 비어 있었다. 안녕하세요. 경로당 합창단입니다. 단장이 인사를 했다. 재개발로 인해 오늘이 저희의 마지막 공연이 됩니다. 15년 동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졌다. 첫 번째 곡 그리운 금강산이 시작됐다. 하지만 뭔가 부족했다. 정분의 목소리가 없는 화음은 완전하지 않았다. 오후 3시 강당 입구. 정분이 강당 입구에 서 있었다. 일주일 동안 고민했지만 결국 이곳에 오고 말았다. 15년 동안 함께 노래한 사람들을 혼자 보내줄 수는 없었다. 강당 안에서는 고향의 봄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정부는 조용히 뒷문으로 들어가 맨 뒤쪽에 섰다. 무대 위에 친구들이 보였다. 그리고 관객석에 앉은 진수와 민호도 보였다. 찾고 있었구나. 정분의 마음이 먹먹해졌다. 오후 3시 10분 마지막 곡. 마지막으로 아리랑을 부르겠습니다. 단장이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피아노 전주가 시작됐다. 단원들이 노래를 시작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그런데 관객석 뒤쪽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모든 사람들이 뒤를 돌아봤다. 정분이 서서 노래하고 있었다. 민호가 벌떡 일어났다. 할머니. 진수도 놀라서 일어났다. 정부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갔다. 관객들이 길을 열어주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정분이 무대에 올라가자 다른 단원들이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15년 동안 서왔던 그 자리였다. 이제 15명이 모두 모였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완전한 화음이 강당을 가득 채웠다. 관객석에서 민호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진수도 마찬가지였다. 노래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오후 3시 30분 공연 후. 공연이 끝나고 정분이 무대에서 내려오자 민호가 달려왔다. 할머니. 민호가 정분을 꼭 안았다. 미안해, 민호야. 할머니가 너무 나빴지? 아니에요. 걱정했어요. 진수도 다가왔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됐어.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정분이 진수의 손을 잡았다. 엄마, 어디 계셨어요? 일주일 동안 찾았는데. 고시원에 있었어.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고시원이요? 민호가 놀랐다. 응. 할머니도 혼자 살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 정분이 웃으며 말했다. 그런데 어땠어요? 쓸쓸했어. 정분의 솔직한 대답에 세 사람 모두 웃었다. 오후 4시 집으로 가는 길. 세 사람은 함께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할머니, 그런데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귀 때문에 갔다면서요? 민호가 물었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 할머니 찾으러 다니다가 알게 됐어요. 아, 난청이래.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정분이 담담하게 말했다.
보청기 하시라고 하지 않았어요? 진수가 물었다. 그렇긴 한데 좀 부담스러워서. 뭐가 부담스러워요? 늙었다는 게 티 날까봐. 민호가 정분의 팔을 꼈다. 할머니, 보청기 하세요. 저도 안경 쓰잖아요. 그건 다르지. 똑같아요. 필요한 거니까. 진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민호 말이 맞아요. 내일 병원에 같이 가요. 같이? 네, 이제 혼자 하지 마세요. 저녁 7시, 다시 차려진 밥상. 정분이 일주일 만에 다시 저녁을 차렸다. 김치찌개 냄새가 집안에 퍼졌다. 그런데 할머니, 저 알바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용돈이 부족해? 아니요. 할머니가 사주려던 신발. 제가 사고 싶어서요. 제 돈으로. 정분이 깜짝 놀랐다. 그럴 필요 없어. 할머니가 사줄게. 안 돼요. 제가 받기만 하면 안 돼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주말에만 하고 성적이 떨어지면 바로 그만두는 것. 진수가 중재했다. 그리고 할머니가 걱정하시니까 정직하게 얘기하고.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정분도 웃으며 동의했다. 그럼 할머니는 합창단 새로 찾아야겠네. 새 합창단요? 응. 경로당은 없어지지만 다른 곳에서 계속 노래할 거야. 좋은 생각이에요. 진수가 말했다. 밤 9시 새로운 규칙. 저녁을 다 먹고 정분이 냉장고에서 낡은 종이를 꺼냈다. 일주일 전에 떨어뜨린 가족 규칙이었다. 이거 다시 붙일까? 아니요. 민호가 말했다. 새로 만들어요. 다 같이. 진수가 새 종이를 가져왔다. 세 사람이 함께 앉아서 새로운 규칙을 만들기 시작했다. 첫 번째, 서로 걱정되는 일은 솔직하게 말하기. 정분이 말했다. 두 번째, 혼자서 큰 결정하지 말고 상의하기. 진수가 덧붙였다. 세 번째, 고마운 마음은 꼭 표현하기. 민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정분이 정성스럽게 글씨를 썼다. 우리 집 새로운 약속. 서로 걱정되는 일은 솔직하게 말하기. 혼자서 큰 결정하지 말고 상의하기. 고마운 마음은 꼭 표현하기. 매주 일요일은 가족 시간. 서로의 꿈을 응원하기. 할머니 정분, 아빠 진수, 민호 함께. 완벽하네요. 민호가 말했다. 정분이 냉장고에 새 규칙을 붙였다. 3개월 후, 봄. 정분은 새로운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 자연스러웠다. 민호는 주말마다 알바를 하며 운동화 값을 모으고 있었다. 이제 80만 원을 모았다. 진수는 매주 일요일에는 회사 일을 하지 않기로 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새로 찾은 문화센터 합창단에서 정부는 여전히 노래하고 있었다. 목소리는 예전만큼 크지 않았지만 보청기 덕분에 다른 사람들과 잘 맞출 수 있었다. 그리고 이사할 새 집도 정했다. 재개발이 끝나면 들어갈 새 아파트였다. 할머니, 새 집에서도 합창단 하실 거예요?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할 거야. 저도 대학 가서 밴드 할게요. 밴드? 좋네. 할머니도 구경 갈게. 아빠도 취미 하나 가져요. 나는 요리나 배워볼까? 오, 좋은데요? 세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후 이야기 6개월 후, 민호가 드디어 그 청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자신이 번 돈으로 산 첫 번째 선물이었다. 정부는 새 합창단에서 리더가 되어 있었다. 나이는 가장 많았지만 경험이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진수는 정말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서툴렀지만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만드는 것이 즐거웠다.
새 아파트 거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합창단 공연 후에 찍은 사진이었다. 세 사람 모두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 냉장고에는 여전히 우리 집 새로운 약속이 붙어 있었다. 이제는 낡았지만 아무도 바꾸려 하지 않았다. 가족이라는 것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세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상처도 주지만 결국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노래할 수 있다는 것. 각자의 목소리는 다르지만 하나의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